상트페르부르크의 겨울은 잿빛 베일처럼 도시 위에 내려앉았다. 네바강은 얼어붙었고 눈발은 끊임없이 회색 하늘에서 흩날렸다. 북풍이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다락방. 카테리나는 낡은 나무틀에 고정된 아마포 위에 자르티츠를 수놓고 있었다. 바늘이 천을 꿰뚫는 소리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섬세했지만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연마된 장인의 혼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가 사용하는 실의 색깔은 마치 이 춥고 어두운 도시 속에서도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 같았다. 빨강, 황금색, 에메랄드빛 실들이 엮여 만들어내는 불새는 금방이라도 날아올라 겨울 하늘을 밝힐 듯 생생했다. 이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잊혀가는 러시아의 영혼, 억압 속에서도 숨쉬는 민족의 이야기였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 네스키 대로변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젊은 화가 드미트리가 파리에서 가져온 최신 물감과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유력한 오를로프 백자의 외아들이었고 그의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늘 아버지의 권위와 자신의 예술적 갈망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그늘이 서려 있었다. 그의 캔버스에는 인상주의 풍의 빛과 색이 넘실거렸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그가 제국의 관료가 되기를 바랐지만 드미트리의 영혼은 오직 예술 속에서만 숨을 쉴 수 있었다. 운명의 실타래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풀리기 시작했다. 어느 눈 내리는 오후, 드미트리는 우연히 작은 미술 공예품 전시회에 들렀다. 귀족들의 초상화와 풍경화들 사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구석에 걸린 작은 자수작품이었다. 바로 카테리나가 수놓은 불새였다. 투박하지만 강렬한 생명력, 전통적인 문양 속에 담긴 깊은 서정성. 드미트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 어떤 파리의 최신 화풍도 주지 못했던 강렬한 충격이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뿌리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작가의 이름은 단지 카테리나라고만 적혀 있었다. 그는 이 수수께끼의 예술가를 찾아야만 했다. 며칠간의 수소문 끝에 드미트리는 마침내 카테리나의 다락방 작업실을 찾아냈다. 허름한 건물의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렸을 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나온 카테리나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단호한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녀는 귀족 청년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기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예술에 대한 진지한 열정을 읽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카테리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전시회에서 당신의 불새 자수를 보았습니다. 카테리나 씨. 드미트리는 숨을 골랐다. 그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강렬한 생명력을 담아낼 수 있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카테리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작업실에 귀족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다.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의 말투는 진실되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어 그를 안으로 들였다. 다락방은 작고 소박했지만 벽에는 그녀가 수놓은 다채로운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작업대 위에는 온갖 색깔의 실과 천조각들이 놓여 있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나무와 실, 그리고 희미한 차향기가 섞인 독특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날 이후 드미트리는 종종 카테리나의 작업실을 찾았다. 처음에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었다. 드미트리는 파리의 화려한 예술계와 새로운 사조에 대해 이야기했고 카테리나는 러시아 민담과 전통 자수 기법 속에 숨겨진 의미들을 들려주었다.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예술이라는 공통 언어는 그들의 영혼을 빠르게 연결해 주었다. 드미트리는 카테리나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 전통을 지키려는 꿋꿋함에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녀의 굳은 살 박인 손가락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아름다움 앞에서 그는 자신이 추구해왔던 서양 미술의 화려함이 어딘가 공허하게 느껴졌다. 카테리나 역시 드미트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세련된 외모 뒤에 숨겨진 예술가의 고뇌와 순수한 열정,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예술을 존중해주는 태도에 끌렸다. 그는 그녀가 만나왔던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이야기는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웠다. 얼어붙은 네바 강변을 함께 걷거나 인적 드문 공원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카테리나의 작은 다락방에서 사모바로 끓인 차를 마시며 밤늦도록 예술과 삶에 대해 토론했다. 드미트리는 카테리나에게 새로운 물감과 화구를 선물했고 카테리나는 드미트리에게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작은 손수건을 만들어 주었다. 계급과 환경의 차이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 안에서 위안과 영감을 발견했다. 드미트리의 캔버스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카테리나의 자수에는 더욱 깊은 서정성과 희망의 빛이 담기기 시작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그들의 사랑도 조용히 하지만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드미트리의 잦은 외출과 변화를 눈치챈 오를로 백작의 귀에 아들의 수상한 교제에 대한 소문이 들어간 것이다. 백작은 즉시 뒷조사를 명했고 아들이 이름 없는 자수공예가와 어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경노했다. 그에게 카테리나는 아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 아니라 그녀의 예술에 담긴 민족적 색채는 불온한 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여겨졌다. 당시 제정 러시아는 내부적인 혼란과 혁명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었고 백작과 같은 보수 귀족들은 민족주의나 자유주의 사상을 극도로 경계했다. 드미트리, 어느 날 저녁 백작은 서재로 아들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요즘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내 모를 줄 알았더냐? 그 천한 자수쟁이 여자 말이다. 드미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카테리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백작은 코웃음을 쳤다. 고작 바느질이나 하는 계집이? 내 놈이 미쳤구나. 당장 그 여자와의 관계를 정리해라. 내게는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다. 페트로프 공작의 영예 말이다. 그 결혼만이 우리 가문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싫습니다, 아버지. 드미트리는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반항했다. 저는 카테리나를 사랑합니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백작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사랑? 그런 풋내나는 감정 때문에 가문을 망칠 셈이냐? 네가 내 뜻을 거스른다면 그 여자에게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른다. 내 손으로 직접 그 싹을 잘라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아버지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며칠 후부터 카테리나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세무조사가 들이닥쳐 공방 운영을 트집 잡았고 정체 모를 괴한들이 밤중에 작업실 문을 부수고 달아나는 일도 있었다. 사복 경찰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감시하는 것이 느껴졌다. 카테리나는 불안했지만 드미트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애써 태연한 척했다. 드미트리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항의했지만 백작은 냉담하게 그의 말을 무시했다. 오히려 드미트리에게 파리로 다시 돌아가거나 가문의 사업을 도우라는 압박을 더욱 거세게 가했다. 드미트리는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막강한 권력과 사회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내면은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이 무렵 백작은 드미트리를 못아맬 또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바로 페트로프 공작 영예와의 약혼을 서두르는 것이었다. 백작은 드미트리에게 만약 약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카테리나를 혁명분자로 몰아 시베리아로 보내버리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드미트리는 절망했다. 카테리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를 포기해야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이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드미트리는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카테리나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그는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카테리나를 찾아갔다. 그녀에게 차마 약혼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는 당분간 몸을 피해야 한다고 자신이 안전한 곳을 마련해 두었으니 잠시만 떨어져 있자고 거짓말을 했다. 카테리나는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고 차마 이유를 캐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믿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드미트리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상트페르부르크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에 카테리나가 머물 곳을 마련했다. 떠나기 전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얼어붙은 강가를 걸었다. 드미트리는 그녀에게 곧 돌아오겠다고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되뇌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카테리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눈 속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과 절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드미트리는 카테리나를 마차에 태워 시골 마을로 보냈다. 멀어져가는 마차를 보며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이별이 얼마나 길어질지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드미트리는 페트로프 공작의 영예와 약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연회장 속에서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카테리나가 떠나간 길 위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something like Jules. Total characters 7 Pelt Telm Schweisbeid. 카테리나가 시골 마을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에게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다. 드미트리가 다른 여자와 약혼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드미트리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신문에 실린 약혼식 사진과 기사를 보고 나서야 모든 것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드미트리가 자신을 버렸다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카테리나는 주저앉지 않았다. 슬픔은 깊었지만 그녀 안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에 대한 원망을 예술로 승화시키기로 결심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오두막에서 그녀는 다시 바늘을 잡았다. 그녀의 자수는 이전보다 더욱 강렬하고 깊어졌다. 슬픔과 고독, 배신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삶에 대한 의지가 실 한 올 한 올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불새를 수놓지 않았다. 대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는 자작나무, 얼어붙은 땅에서도 피어나는 작은 들꽃, 슬픈 눈빛의 러시아 여인들을 수놓았다. 그녀의 작품들은 익명으로 상트페르부르크의 몇몇 공예 상점에 보내졌고 점차 얼굴 없는 자수가의 작품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자수 속에 담긴 깊은 슬픔과 강인한 생명력에 매료되었다. 한편 드미트리의 삶은 지옥과 같았다. 그는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 페트로프 공작의 영예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 그의 아내는 아름답고 교양 있는 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카테리나에게 향해 있었다.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그는 매일 밤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렸다. 그는 카테리나가 시골 마을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알아보려 했지만 아버지의 감시 때문에 쉽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며 술에 의지하는 날들이 많아졌다. 그의 예술 세계 역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캔버스는 온통 회색과 검은색으로 뒤덮였고 형태는 뒤틀리고 불안정했다. 그는 더 이상 빛나는 인상주의 풍경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고뇌하는 인물들, 어두운 도시의 뒷골목, 그리고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카테리나의 자수에서 보았던 전통 문양들을 파편적으로 그려 넣었다. 그의 그림은 화단에서 불안하고 난해하다는 평을 받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그 속에 담긴 깊은 고통과 시대의 아픔을 읽어내기도 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그동안 러시아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러일 전쟁의 패배,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 등으로 재정, 러시아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오를로프 백작의 권세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방식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아버지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본격적으로 카테리나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카테리나의 작품을 취급했던 공예 상점들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얼굴 없는 자수가의 작품이 시베리아의 한 유형지 근처 작은 마을에서 온다는 단서를 얻게 되었다. 드미트리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카테리나가 시베리아에 있다는 말인가? 설마 아버지가 그녀를 그곳까지...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에게는 요양을 핑계대고 아버지 몰래 시베리아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는 며칠 밤낮을 달려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을 가로질렀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자작나무 숲과 얼어붙은 강이 스쳐 지나갔다.
드미트리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카테리나를 만날 수 있을지, 만난다면 그녀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미 자신을 완전히 잊었거나 혹은 증오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수많은 후회와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다. 하지만 그는 가야만 했다.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고 자신이 아직도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야만 했다. 설령 그녀가 자신을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나아가는 동안 드미트리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절망이 끊임없이 교차하고 있었다. 마침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다. 시베리아의 작은 마을은 상트페테르부르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춥고 황량했다. 드미트리는 두툼한 외투 깃을 세우고 매서운 바람 속을 걸었다. 그는 공예상점에서 얻은 주소를 들고 눈 덮인 길을 따라 카테리나가 있을 법한 곳을 찾아 헤맸다. 마을은 작았고 사람들의 표정은 대부분 무뚝뚝하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수소문 끝에 그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낡은 통나무집 앞에 섰다. 굴뚝에서는 희미하게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카테리나였다. 5년의 세월은 그녀에게 많은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고된 삶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깊고 강인하며 슬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 카테리나는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드미트리였다. 그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예전에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깊은 고뇌와 슬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시베리아의 차가운 바람 소리만이 그들 사이를 갈랐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드미트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카테리나, 나요, 드미트리. 카테리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분노도 기쁨도 아닌 깊은 슬픔과 체념이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메마르게 울렸다. 여긴 어쩐 일이죠? 오를로프 씨. 그녀는 일부러 그의 성을 불렀다. 그들 사이의 거리를 확인시키려는 듯이. 드미트리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미안하오, 카테리나. 정말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소. 그는 무릎이라도 꿇고 싶은 심정이었다. 카테리나는 잠시 시선을 돌려 멀리 눈 덮인 들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용서라.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시간과 내 마음에 새겨진 상처를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나요? 보상할 수 없다는 거라오. 하지만 당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소. 매일 밤 당신 생각에 고통스러웠고 당신을 찾기 위해 이곳까지 왔소.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카테리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에 대한 원망, 그리움,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만난 그에 대한 연민까지. 그녀는 천천히 문에서 비켜섰다. 들어와요. 밖은 너무 추우니. 드미트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내부는 작고 허름했지만 놀랍도록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그녀가 그동안 수놓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 작품들은 하나같이 깊은 슬픔과 고독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꺾이지 않는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다. 드미트리는 그 작품들 앞에서 숙연해졌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도 어떻게 예술혼을 지켜왔는지 고스란히 느껴졌다. 두 사람은 낡은 나무 식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카테리나는 뜨거운 차를 내왔다.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사이에 두고 드미트리는 지난 5년간 있었던 일들을 힘들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협박, 어쩔 수 없었던 약혼과 결혼, 카테리나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그녀를 찾기 위한 노력까지. 그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의 비겁함과 나약함까지 모두 고백했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떨렸고 때로는 눈물에 잠겼다. 카테리나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찻잔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녀는 그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역시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유부남이군요. 카테리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드미트리는 고개를 떨궜다. 그렇소. 하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었소. 아내에게는 아무런 감정도 없소. 그저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맺어진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오. 형식적인 관계라. 카테리나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말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당신의 아내는 무슨 죄인가요? 드미트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이기심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드미트리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소. 너무 많은 것이 변해버렸고 내 잘못은 너무 크오. 당신에게 나를 받아다 달라고 강요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오. 그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고통스러운 표정 앞에서 카테리나의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증오심은 희미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너무 다른 현실에 놓여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귀족 사회의 일원이었고 결혼한 몸이었다. 그녀는 시베리아의 추위 속에서 익명의 자수가로 살아가는 여인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는 것 같았다. 돌아가세요, 드미트리. 카테리나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어요. 카테리나, 제발. 드미트리가 애원했지만 카테리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함께할 미래는 없어요. 당신의 아내에게도 그리고 나에게도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저 당신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드미트리는 더 이상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그는 그녀에게 또다시 고통을 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집어들었다. 떠나기 전 그는 벽에 걸린 카테리나의 자수 작품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 속에는 그녀의 영혼이, 그녀가 견뎌온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당신의 예술은 여전히 아름답소, 카테리나.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계속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수놓아 주시오. 세상이 당신의 예술을 기억하도록. 카테리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드미트리는 잠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시베리아의 매서운 바람이 그의 뺨을 때렸다. 눈물이 얼어붙는 듯한 추위 속에서 그는 왔던 길을 되돌아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녀를 다시 만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녀의 예술을 기억하겠다고, 그리고 그녀가 계속해서 빛날 수 있도록 멀리서나마 응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상트페르부르크로 돌아온 드미트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꼭두각시처럼 살지 않았다. 아내에게는 정중하게 이별을 고했다. 그녀 역시 그와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지쳐 있었기에 비교적 순순히 받아들였다. 물론 오를로프 백작은 경로했지만 드미트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가문의 재산 일부를 포기하는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그는 작은 작업실을 얻어 다시 그림에 몰두했다. 그의 그림은 여전히 어둡고 고뇌에 차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이와 성숙함이 느껴졌다. 그는 더 이상 서양 화풍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않았다. 대신 러시아의 현실과 민중의 삶, 그리고 카테리나의 자수에서 영감을 받은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 속에는 시베리아의 광활한 풍경, 억압받는 사람들의 슬픈 눈빛, 그리고 카테리나의 자수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문양들이 녹아 있었다.
그는 또한 얼굴 없는 자수가 카테리나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여 그녀의 작품 전시회를 열었고 평론가들에게 그녀의 예술 세계를 소개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카테리나의 이름과 그녀의 자수는 점차 예술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 속에 담긴 시대의 아픔과 민족의 정서에 깊이 공감했다. 시간이 흘러 러시아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다. 1917년 혁명이 일어나 제정 러시아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사회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이 움트는 시기이기도 했다. 혁명 이후 많은 정치범과 유형수들이 사면되어 돌아왔다. 드미트리는 카테리나 역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다. 그는 매일 기차역으로 나가 시베리아에서 오는 기차를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에서 내렸지만 그 속에서 카테리나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몇 달이 지나도록 그녀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드미트리는 점점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오후 드미트리는 여느 때처럼 기차역 플랫폼의 벤치에 앉아 텅 빈 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그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낡고 해진 외투를 입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든 여인. 그녀는 예전보다 더 야위고 지쳐 보였지만 드미트리는 한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다. 카테리나였다. 드미트리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카테리나! 카테리나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플랫폼에 서 있는 드미트리를 발견하고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녀 역시 그를 즉시 알아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하고 간절했다. 두 사람은 플랫폼 한가운데서 마주섰다. 주변의 소음은 멀어지고 오직 서로의 존재만이 느껴졌다. 카테리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그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 깨달았다. 드미트리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돌아왔군요, 카테리나. 돌아와줘서 고맙소. 카테리나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더욱 힘껏 안았다. 다시는 그녀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회포를 푼 후 두 사람은 나란히 역을 빠져나왔다. 드미트리는 그녀를 자신의 작은 작업실로 데려갔다. 작업실은 물감과 캔버스 그리고 책들로 어수선했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벽에는 드미트리가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그 속에는 카테리나가 수놓았던 자작나무와 들꽃 그리고 시베리아의 풍경들이 녹아 있었다. 카테리나는 그 그림들을 보며 그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카테리나는 시베리아에서의 고된 삶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수를 놓았던 이야기, 그리고 혁명 이후 풀려나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을 털어놓았다. 드미트리는 자신이 이혼한 사실과 그녀의 예술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기다리며 그림을 그렸던 시간을 이야기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긴 대화 속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용서했다. 물론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기억까지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지만 그 상처마저도